네, 어제 제11차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우선 본인부터 1, 2, 3계엄으로 계몽됐다고 하면서 변론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후에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 출산, 육아하느라 그동안 잘 몰랐던 민주당의 폐악과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부터 계몽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태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하이브리드전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은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구멍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이게 도태우 변호사의 변론이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듣고 난 다음에 평일을 거쳐서 선고일을 고지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2주에서 3주 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헌재 방청석에서 함께한 김기현 의원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파면 절대 못한다 주장했고 윤상현 의원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 헌재가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를 자꾸 흘려댔습니다. 이것하고 어제 이제 최후 진술에서 자세하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얘기한 개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되어 온 임기단축 개헌의 방점은 임기단축에 있습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어쨌든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면 된다. 이게 정치권의 개헌론의 핵심이죠. 이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87 체제를 이제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내 한 몸을 던지고 대통령 임기에서도 자유롭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가장 강력한 정치 개혁의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대통령과 했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대통령은 수사, 헌법재판, 형사재판을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화, 경제 선진화를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라는 자긍심 속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외의 공격과 문제점으로 인해 서서히 병들어가고 심각한 위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국가가 자유민주적 체제와 안보에서 중대하고도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의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되어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죽는다는 우화처럼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직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극심한 위기에 빠진 것으로 판단한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비로소 잠재되었던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정되어 외부로 알려지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030 청년 세대까지 일어나 대학에서도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언 후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혼돈과 무정부 상태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국가기관은 체계 없이 업무를 집행하고 지휘감독 체계가 붕괴되었으며 국가기밀시설이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습의 시간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국가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동맹의 해체로 인한 안보위기도 초래될 것이며 지식 자본의 유출로 인해 대한민국이 이류국가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했던 대통령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고 결자 해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무질서와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탄핵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 기막힌 현실에 공감해 주시고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며 감춰진 진실에 눈을 뜨고 일어나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국민의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 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 2, 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 예우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책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 공작 프레임을 덮어 씌웁니다. 만약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겠습니까? 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야 비로소 병력을 이동시켰겠습니까? 심판정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이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시민들이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형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했던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와 전 국민에게 먼저 시작한다고 알리고 그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하자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거대 야당의 내란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 아닌 때가 있냐고들 하시지만 그동안의 위기는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이태원 참사를 반정부 시위에 악용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북한 지시에 따른 선거 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제가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바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애써 간첩을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등 4건이나 됩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고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가 1년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그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들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자유세계 많은 국가와 국방 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하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하여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를 살피기 위해서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면서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 오물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떤 예산인가가 중요합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몇 그램 안 나가는 눈알 2개밖에 뺀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삭감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서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2분의 1가량 대폭 감축해서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기관인지 정보 유출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나 사변에 못지않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 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문란의 다름 아닙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고 국회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개헌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구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국헌을 문란하고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 그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 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은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 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지만 억울하게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 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명에서 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고 국민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서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는 달리 보안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구나 선거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30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 토론의 기억도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에 물꼬를 트고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밀어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서 있지만 많은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비상계엄의 목적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루어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해서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을 하거나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과 견제를 직접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의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계엄 선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짓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선고시켰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탄핵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진짜 이유는 심리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쟁점,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는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한가하게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 정족수도 필요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설명하고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언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비상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 외교부 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 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국무회의,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 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 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분석과 심층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5년이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치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기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촉박한 일정의 탄핵 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안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후 진술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보고 탄핵 심판 기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